내란 특검이 출범한 지 16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합니다. 28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좀 빠르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었죠. 24일 날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한 어떤 혐의는 이게 경찰에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했다.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을 좀 빠르게 청구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5일, 12일, 19일 이렇게 세 차례 경찰에서 출석 통보를 했는데 안 나왔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사실이 아니다. 첫 번째는 5일 날 왔을 때는 이미 그 통보 자체가 기한이 지나서 송달이 됐었고, 두 번째 출석 요구 왔을 때는 뭐 서면 대면 조사 이런 걸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는 뭐 그런 거였는데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고, 세 번째 19일 날 소환 통보가 왔을 때는 바로 뭐 특검 출범하니까 특검에서 조사 받아야겠다 뭐 이래서 이제 저기 한 거다라고 하면서 불응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반박을 했어요. 무슨 소리? 불응한 게 맞아 이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확실하게 불응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이렇게 일단 이제 체포영장 관련해서도 한 차례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 사이에 좀 공방이 일었습니다. 법원은 25일 날 어쨌든 이 체포영장 청구 이것을 기각을 했었죠.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이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윤 전 대통령 관저에 머물 때 그때 공수처가 경찰 등과 같이 해서 윤 전 대통령 체포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윤 전 대통령이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그 혐의가 하나 있는 거고, 군사령관 비화폰 삭제 혐의도 있습니다. 군사령관과 통화한 비화폰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두 가지 혐의로 해서 이제 체포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되니까 바로 이제 조은석 특검 윤 전 대통령 출석해서 빨리 조사 받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28일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 받아라. 오전 9시에 출석해라. 공개적으로 출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윤 전 대통령 측은 좀 반발했습니다. 이게 뭐 사전에 특검에서 조사 일시라든지 장소라든지 누가 조사하는지 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걸 정식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이 정한 피의자의 어떤 권리, 법에 의한 절차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좀 존중해서 잘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9시가 아니라 10시에 나가게 해달라는 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공개 소환이 아니라 주차장,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출석하겠다라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전부 다 공개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참 이 질긴 악연이 좀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게 문재인 정부 때죠. 2019년이죠. 2019년. 그러니까 2017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후임 검찰총장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은석 현재 특검은 당시에 서울 고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무일 전 총장이 연수원 18기였습니다. 연수원 18기.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은 연수원 19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연수원 23기입니다. 그래서 문무일 전 총장이 물러나면 그 바로 아래 기수인 조은석 서울고검장이 또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이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윤 전 대통령 23기인 윤 전 대통령한테 밀린 거죠. 밀려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됐고, 조은석 고검장은 그때 이제 검찰을 떠납니다.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21년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이 조은석 특검이 복귀를 합니다. 감사위원으로 들어왔지만 그 감사원에서 좀 힘든 시기를 보내죠.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맞붙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이런 것은 이제 표적 감사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감사원 수뇌부와 계속 맞서는 그러한 상황이 됐죠. 나중에 감사원장 권한대행도 맡게 되는데, 그때 대통령 간접 비리 의혹 감사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별 문제 없다라고 한 그런 거 재심의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어쨌든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 또 그 이후에 감사위원으로 있는 과정에서 계속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과거에 뭐 그 대검 범죄정보 담당관 으로도 조은석 특검이 선배였죠. 연수원 기소도 앞서지만 대검 범죄정보 이 담당관을 2009년도 2006년에 이제 조은석 특검이 하고 2009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도 앞섰지만 나중에 검찰총장에서는 밀리는 거죠. 지금은 다시 이제 특검과 피의자로서 이렇게 서로 마주하게 되는, 참 검찰에서의 인연도 인연이고 다시 또 정부에서 그렇게 부딪히더니 이제는 또 특검과 소환된 피의자로 또 만나게 되는, 참 기구한 두 사람의 질긴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떤 혐의를 받고 있을까요? 한번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특검 수사 대상으로 오른 거, 첫 번째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는 가장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헌을 문란시켰다,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에 부수된 국회 통제 및 봉쇄, 국회 기물파손, 국회를 통제하는 거, 봉쇄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행동을 했고, 또 국회 기물도 그 과정에서 유리창도 깨지고 뭐 부셨다라는 거죠. 또 군경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 표결하려고 하는 거 다 끌어내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이 구체적인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그걸 목적으로 한 지시를 했다, 시도를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 대상이죠. 정치인 등 체포 감금 시도, 뭐 이재명 당시 당대표, 한동훈 당대표 등등 이 정치인들을 체포 그리고 감금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고, 선관위에 또 군인들 보냈지 않습니까? 선관위 불법 정령 및 압수수색한 거,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혐의, 이건 이제 총기를 휴대하고 들어온 그런 거,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 선전선동 혐의, 이건 사전에 계엄과 관련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등과 뭐 협의한 그러한 혐의, 북한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 야기 의혹, 이것은 외환죄에 해당되는 거겠죠. 긴장감을 유발하고 북한에 뭐 무인기 등을 뭐 보내고 등등을 통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이 권력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 한 그러한 의혹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도주 증거 인멸 및 수사방해 등등 있다. 이렇게 9개 특검의 혐의 9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특검의 이 조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발견되면은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9개 혐의지만은 이 외에도 또 다르게 이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이것만이 아니라 공천 개입, 김건희 이른바 김건희 특검, 또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된 거기에 또 관련된 여러 가지 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란 특검에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드린 이 9개고 나머지 이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소환 조사를 또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빨리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뭐 이미 수사진 진영이 다 갖춰지기도 전에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하고 또 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좀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것, 이것은 이 세 개의 특검 중에 내란 특검에서 일단 이 전체적인 흐름의 주도권을 좀 잡아가고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빨리 확보를 해서 다른 특검 수사가 좀 더 원활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마중물 역할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조은석 특검이 특수부 검사로서 올해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수사의 어떤 로드맵 이런 것들을 이미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 것이죠.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일단 확보를 하게 되면 뭐 외환 수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수사도 조금 더 좀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란 특검은 바로 이제 지난번에 출범 직후에 12일 날 이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 이 조처를 했습니다. 이게 윤 전 대통령 이 소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늦추면 지난해 그 공수처가 체포하러 갔을 때 그때 시간이 늦추면서 막 여러 가지 좀 해졌지 않습니까? 상황 자체가 많이 지연이 됐고 반발도 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빠르게 가서 빨리 그 재구속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총력을 좀 경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1차 특검 수사의 성패, 뭐 윤 전 대통령 구속에서부터 나오겠죠.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특검이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열쇠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입을 여는 거, 이것이 또 중요한 하나의 특검 수사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인물들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이제 추가 기소가 돼서 계속 구속 상태인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변화 같은 걸 기대하기는 여의치 않은 뭐 그렇게 좀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까지 이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수첩에 많은 내용을 기록을 했고 계엄 실행에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만나서 회의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입을 열게 되면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이 내란 수사의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신병 확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하고 이어서 노상원 정보사령관의 입을 열어라. 이것이 이제 조은석 특검의 수사, 이번 내란 수사에 임하는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단기적인 일단 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목표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주목이 됩니다.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었던 그런 내용, 여기에는 이제 외환죄와 관련됐을 수도 있는 이제 북한의 어떤 공격을 유도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은석 특검이 좀 수사에 성과를 거둔다면 상당히 좀 급물살을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28일 날 이제 출석을 해서 뭐 기존에 해왔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특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의 그 어떤 절차상의 문제, 이것을 이제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그 맞설만한 그런 요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식 어떤 절차를 밟아서 통보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절차를 지켜라. 그리고 법에 규정된 어떤 피의자 인권 보호 이런 것을 지켜달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고, 아마 이제 조사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 많은 부분을 부인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헌법재판소 등에서 보여졌던 그러한 어떤 모습,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보인 그러한 태도를 그대로 좀 반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방패 전략에 맞서서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9가지 혐의 등등을 들어서 또 혐의의 중대성,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 말맞추기 위험성 등을 강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일단은 이 초반 내란 특검 수사력을 거기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포커스 주제, 오늘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밤이었습니다.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 초일회라고 하는 이 어쨌든 처음에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가자라는 이 초일회 회원들 한 10여 명 전직 의원들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만났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만났고 무슨 얘기를 주고받은 걸까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 어쨌든 이 사선 의원을 지내면서 풍부한 정치권의 경험이 있고 또 초일회 회원들과도 관계가 좋습니다.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소통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우상호 정무수석과 비명계 전직 의원들, 그동안에 그 뭐 이재명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는 또 비명계에서 상당히 비판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저 광명시장을 지낸 그 양기대 전 의원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양기대 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어제 있었던 우상호 정무수석과 초일회 만찬의 마크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기대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기대입니다. 예, 네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요즘 대학에 강의도 좀 하고, 네. 여러 가지 그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네.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과거 성찰도 하시면서 또 공부도 하시고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바쁘게 지내시는군요. 그다음에 AI 등 미래 그 산업에 대해서 공부도 좀 많이 하고요. 네. 좀 축적하면서, 네. 인내하면서, 네네. 또 미래를 또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그 우상호 정무수석과 초일회 그 만찬을 했잖아요.
네, 예. 그 양기대 전 의원님께서 간사 맡고 계시고 한데 이 초일회와 우상호 정무수석의 만찬 어떻게 성사가 된 겁니까? 네, 한 열흘 전쯤에요. 네, 우상호 정무석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네, 우리 초일회 전직 의원님들하고 저녁이나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렇게 제안을 해와서 네, 제가 우리 초일회 의원님들이 지금 전직 의원님들이 16분인데 아하, 전부 의견을 물어봤더니 다들 뭐 흔쾌히 저녁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성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양 전 의원님과 우상호 수석도 뭐 두 분도 잘 아시잖아요. 네, 저희가 2006년에 네, 네, 그때 열린우리당 시절인데 네, 우상호 정무석이 그때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했고 제가 수석 부대변인을 해서 아 그때 그때부터 같이 그냥 저기 하셨군요. 정치 한 건에서의 인연 한 20년 될 정도로 아하. 친구처럼 또 동지로서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변인만 한 8번 지냈고, 양기대 전 의원님은 뭐 또 동아일보 기자를 지내시고, 그래서 아마 그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그런 또 인연이 있으시군요. 네, 그때 수석 부대변인을 제가 하고 그분이 대변인을 할 때 네. 여러 가지 케미가 맞아서 아하. 정치적, 정무적인 여러 가지 좋은 역할들을 했다고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어제 그 초일의 만찬에는 그 참석자가 어떻게 되나요? 누구누구 참석했나요? 이제 저희 초일이라는 것은 지난번 작년 총선 때 네. 이제 어려움을 겪으신 전직 의원들 16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10분이 참석을 했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열흘 전에 공지가 됐기 때문에 네. 박광원 전 원내대표라든지 박용진 전 의원 같은 분은 선약 때문에 못 왔고 네. 근데 그 외에 뭐 신동근, 강병원, 정춘숙, 네. 김철민, 윤영찬 등 네. 10명이 이제 참석을 해서 네. 정말 허심탄회하게 음. 2시간 반 동안이나 2시간 반. 대화를 나눴어요. 아, 2시간 반요. 예, 예. 분위기가 뭐 화기애애했나요? 왜냐하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초일의 전직 의원님 대다수가 네.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10년, 20년 다 개인적인 좋은 인연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인연 때문에도 덕담이 많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우리 초일의 전직 의원님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대다수가 아픔을 겪은 분들인데 네. 총선 이후에 1년이 지난 직후에 그래도 대통령과 간접적으로 정부석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네. 모두 마음을 열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했고 또 자기 가슴속에 담아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전달했습니다. 아, 예,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가슴에 담아둔 얘기들이 많았을 것 같고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과 그 참석하신 분들이 다 인연이 있고 친한 분들이어서 좀 스스럼 없이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을 것 같은데 우상호 수석은 주로 뭐 어떤 얘기를 했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들 초일의 전직 의원님들의 얘기를 충분히 아주 깊게 경청을 하고 네, 또 상당 부분 이제 공감한 그런 또 표시도 했고 네, 또 저희들이 많이 이제 그 의견을 냈습니다. 뭐냐면 예, 어떤 얘기들인가요?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정 운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시중의 의견 또 우리 초일의 전직 의원님들의 이제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그 중에서 네, 우선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인사나 또 현장 위주의 그런 경청 네, 또 소통 이렇게 행보를 많이 하니까 국민들한테 좀 믿음을 준다 아하. 그런 의견도 전달을 했고 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대법관을 증언하려다가 이제 유발한 거라든지 아, 예, 전 국민 지원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해소됐다. 이런 네. 의견도 전달을 했고 네, 특히 민정수석 교체라든지 또 헌법재판관의 측근 임명 뭐 이런 그동안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수용하는데 국민들이 좀
안도하고 또 신뢰를 줬다 이런 이제 긍정적 의견도 많이 전달했습니다. 또 한 네. 가지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요즘 부동산 가격이 또 수도권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급등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금 느끼는 그 체감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가감없이 전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우리 초일의 전직 의원님을 만난 것도 하나의 일종의 보면 통합 행보긴 한데, 네. 이 지금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고 보수 진보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여러 번 표명했지만 네네. 조금 더 진정성 있고 통 네. 크게 국민 대화합 조치를 해달라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 좀 칭찬도 했지만 좀 바람도 좀 섞어서 얘기하고 뭐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에 대해서 우석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은 뭐 대통령께서 이인기 저 보수 진영의 이인기 전 예, 의원이나 전 국회의원. 예. 예, 또 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같은 사람도 받아들이는데 예? 네네. 같은 우리 민주당 사람들을 하고 통합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아하. 네. 그리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되 경제와 민생을 해결하면서 누구든지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게 대통령 뜻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저희들한테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앞으로도 좀 이번에는 소통과 화합하는 그 첫 그런 자리지만 네. 이런 자리들을 좀 자주 마련해서 자주 음. 소통하고 우리 초일의 전직 의원님들의 얘기를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겠다.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잘 모시겠다 뭐 그런 얘기 했군요. 그저 혹시 뭐 저 대통령과의 만찬이나 오찬이나 이런 것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이제 그런 우리 초일의 회원 분들 중에서 전직 의원님들 중에서 네. 뭐 그런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집권 초기라 뭐 대통령도 워낙 바쁘고 네. 또 그래서 그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고 네. 또 어느 세월이 흘러서 적절한 기회가 되면 또 그것도 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지는 남겼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예, 예. 박용진 전 의원이나 뭐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혹시 뭐 다른 뜻을 좀 전해 준 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선약 때문에 못 와서 좀 아쉽다는 그런 양해의 얘기를 우수석이나 저한테 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네, 이제 네. 일단은 저희들이 그 작년 그 총선 이후에 1년이 지난 이후에 첫 이재명 대통령 측과의 소통인 만큼 네. 우리도 이재명 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칭찬할 거 칭찬하고 네. 또 힘 모아줄 거 모아주고 또 때로는 국민들의 바람이나 요구가 제대로 잘 받지 않는 부분들은 네. 또 우리가 조언도 하고 민심도 과감히 전달하는 그런 네. 역할들을 좀 과감히 하겠다. 그런 네. 의지를 많이 여러 차례 표명을 했죠. 그 양 의원님은 그 이재명 정부 초반 그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최근 이 대통령의 행보 등에 대한 평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뭐 요즘 그 이 대통령 지지율이 뭐 60% 이상 60%를 넘어가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더 올라갔죠? 일단 국민들이 이제 정권 초기라 그렇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많이 현장 행보를 통해서 또 때로는 본인이 때로는 절제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현재로서는 좋게 비춰지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인사도 뭐 일부 정무석이나 뭐 총리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의 우려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신선하고 네. 또 적재적소하려는 노력들은 보였다는 게 평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초기에 이런 내각을 구성하고 진영을 갖추면 네. 무엇보다도 경제다, 경제. 지금 경제. 민생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숙고를 하고 있다는 게 우석이 얘기했는데 이제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나머지 경제지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이런 경제지원을 빨리 짜서 네. 그 경제와 민생에 더 치중을 해야 한다. 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면 네네. 지금 대통령이 뭐 이렇게 통 크게 좀 또 유연하게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발맞춰서 좀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좀 바뀌어야 한다. 지금같이 너무 강경일변도 또 그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그 일부 의원들의 행태 이런 것들은 좀 과감히 변화를 해서 대통령의 유연하고 민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려는 의회 팀 뒷받침을 해서 좀 민주당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좀 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안정감을 주는 그런 정당으로 좀 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과감하게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군요. 쓴소리도 좀 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그 뭐 일부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화합적인 차원에서 또 능력 위주의 인사를 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비명계 인사 중에서도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비명계 인사 중 뭐 초유래일 수도 있고요. 해서 뭐 입각설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가요? 이제 뭐 저희 그 초일의 전직 의원님들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그런 뭐 입각설이라든지 정부에 뭐 중요한다 이런 얘기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네네. 다만 저는 이제는 뭐 친명, 비명, 뭐 반명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재명 그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금 이 대통령은 결국은 국민 전체를 보고 국정 운영을 해야 하니까 정말 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말대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유능하고 또 그런 추천한 그런 사명감 있는 사람들을 과감히 그 선택해서 기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제는 뭐 친명, 비명, 반명이 아니라 대통령의 그런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면 과감히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은 많이 했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 앞으로 그 초일회는 이제 뭐 어떻게 정기 모임 같은 걸 하나요? 어떻게 향후에 그 행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들은 이제 매달 그 원래 회의를 합니다요. 매달 원래 회의를 하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저희 초일회도 이제 어제 정무수석과의 만찬 회동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의 역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그 역할을 많이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또 대안도 마련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양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기대 전 의원 그 초일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어제 밤에 있었던 우상호 정무수석과 초일회 회원들의 만찬 어떻게 성사화됐고 어떤 얘기가 거기서 오갔는지 좀 그 다양한 속살 얘기, 속내용 얘기를 양기대 전 의원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파워맨 이번 시간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 뭐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국회와의 소통을 하는 자리, 특히 이 야당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을 잘 해가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띠고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라는 자리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파워맨으로 꼽히는 것은 그 자리가 갖고 있는 중요성도 있지만 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직 사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까지 지냈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인 이제 비중이 높은 그러한 인물인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뭐 보통 사선이면 당대표급이기 때문에 사실 정무수석을 맡는 것은 이제 이 선수와는 좀 맞지는 않죠. 그런 정도의 정치적인 비중이 있는 인물이 정무수석을 맡았고 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상당히 성격이 이 부드러운 편입니다. 합리적이고 부드럽고 또 이 소통에 상당히 능한 이 586 그룹 중에서는 굉장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기자들과도 관계가 좋은 이제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대통령에게도 일정하게도 할 얘기는 좀 하는 그러한 무게감과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어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의 우상호 정무수석의 파워 이것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다.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실장보다도 선수가 더 높으니까요. 나이도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의 우상호 정무수석의 비중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맨으로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우상호 정무수석 어떤 인물인가부터 먼저 간단하게 한번 좀 알아볼까요? 1962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어요. 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연세대 국문과 졸업을 했습니다.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연세대 다닐 때 1987년 이른바 6월 항쟁 때 이한열 열사가 이제 체류탄 맞아서 사망했을 때죠. 그때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전대협 세대, 386 세대의 대표 주자, 고려대 출신의 이인영 의원, 연세대 출신의 우상호 의원, 뭐 이렇게 상징화가 됐었었죠.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도 맡고 있고 민주당에서 사선을 지낸 전직 의원입니다.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지내고 나서 정무수석으로 그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임명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춘 인물로 통합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해 대통령실과 국회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한 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를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생에 대한 철학, 너무 상대를 적으로 보지 말고 좀 인정하는 그러한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소신, 또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정무 감각 이런 거 이제 뭐 대변인을 우상호 정무수석 8번이나 지냈거든요. 대변인. 그리고 뭐 비대위원장, 또 원내대표 이런 것들을 지내면서 상대와의 어떤 협상, 또 소통 이런 것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치권에서의 그러한 인물인 것이죠. 우상호 정무수석은 좀 기본적으로 원래 선생님을 좀 꿈꿨고 어렸을 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학도를 또 꿈꿨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국문과에 다닐 때 그 5월 문학상 시 부문에서 당선되기도 했고 윤동주 문학상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좀 되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부터 학생운동을 시작하죠. 보통은요.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학생운동하고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복학하고 나서부터는 취직 공부하고 뭐 취직하고 이게 사실은 뭐 일반적이었죠. 아니면 아예 이제 중간에 학생운동으로 뭐 복역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 뒤부터 아예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 농민운동으로 아예 가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우상호 수석은 참 특이하게 군대 갔다가 복학하고 나서부터 학생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영향을 준 인물이 지금 오마이뉴스 대표하고 있는 오연호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한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어쨌든 이 우상호 정무수석 원내대표 등을 맡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때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입니다. 그때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중요한 역할을 다른 당 쪽에 양보를 하면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는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본인이 이제 막 내가 나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걸 좀 소추 단장은 이제 권성동 의원 당시에 비박계였죠. 권성동 의원이 맡게 하고 또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은 김관영 당시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맡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을 나눠주면서 본인은 표 계산을 해서
너무 이게 진영 대결로만 딱 가면 이게 좀 탄핵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 진영의 벽을 허물고 당시에 이제 더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2022년에 비대위원장도 맡고 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습니다. 이런 뭐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어지간한 것들은 다 맡았었죠. 지난해 총선 때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때 아마 거의 첫 번째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중진 중에서 불출마 선언 이유가 이런 겁니다. 국회 내에서 더 이상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들다. 뭐 사선하는 동안에 대통령까지 탄핵 그것까지 했는데 뭘 앞으로 뭘 더 하겠냐. 더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초재선 때 갖고 있었던 열정이 좀 식었다. 선수는 사선, 뭐 하기로 맘먹으면 5선, 6선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자리 누리는 거지. 뭔가 초재선 의원 때 갖고 있었던 뭔가 사회를 좀 바꾸려고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좀 식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뜻을 둔 것이 광역자치단체장이죠. 우상호 정무수석 사실 그동안에 두 번 서울시장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또 2021년 이렇게 두 번 도전을 했었는데 두 번 다 뜻을 이루지를 못했죠. 후보 자체가 되지를 않았죠. 이제 박영선 의원, 뭐 박원순 전 시장 등에게 밀려가지고 경선에서 떨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의 꿈을 접어야 했죠. 이제 이 어쨌든 자치단체장에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서울시장 그동안에 두 번 도전을 했었으니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강원도지사에 내년에 도전하는 걸로 거의 뭐 그렇게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강원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강원도에서 쭉 활동을 했었고 또 본인 출신이 이제 강원도 철원이다 보니까 강원도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강원도지사 후보로 이렇게 뭐 마땅한 저기가 부각되지 않으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년도 지자체 선거 때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거의 뭐 정치권의 정설로 지금 굳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으로서도 어쨌든 내년에 본인이 뜻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순항을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정무수석으로서 대국회 관계, 특히 대야 관계, 또 각종 이제 노동 단체라든지 진보 조국혁신당 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전국 흐름을 좀 원활하게 관리해 가야 하는 그러한 책무를 우상호 정무수석이 띄고 있습니다. 사선 의원이고 뭐 다양한 경험을 거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10분 잘 녹여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